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고상만의 수사반장. MBC의 그런 장수 프로그램이었고 70년대 인기가 많았었던 박반장으로 분한 최불암 씨가 분했었던 거기에 서영사, 서호정 씨가 또 나왔었고 김상순 씨, 김영사, 또 조경환 씨, 조영사 이런 분들이 계셨고 그 서호정 씨는 나중에 그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남형사, 남송훈 씨가 투입됐었는데 이상하게 남송훈 씨도 지금 고인이고요. 조형사, 조경환 씨도 고인입니다. 예. 원래 모델이 됐던 분은 최경락인가요? 하는 분이었죠. 네. 정년 은퇴, 퇴임하고 보안회사에 그런 고문으로 가기도 했었던 그런 명수사관이었습니다. 자, 오늘 21세기에 국민TV를 대표하는 그런 명수사관 고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고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5.18 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작전명 화려한 휴가. 아니, 도대체 동족을 상대로 해서 나간 그 작전명이, 무력을 행사하는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작전명을 붙인 것, 그것이 정말 그 작전명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슬픔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싸가지 없는 작전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화려하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군요. 이 작전만 끝나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의 정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12.12 쿠데타의 주역 중에 하나였던 이학봉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때 전두환은 조문을 하고 마치고 나오면서 마치 두목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또 예우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모든 것은 결과가 있기 전에 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 이전에 배경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작전명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80년 5월 이것의 배경과 과정과 결과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일부 방송에서 형님도 이제 병형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도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제가 89학번인데요. 89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은 대단히 보수적인 저희 아버지 영향력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사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태, 그렇죠. 광주 저희 80년대에는 광주 사태가 더 익숙한 표현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늘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89년도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주를 비롯해서 아예 이른바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은 가면 안 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아하. 그렇게 하도 방송이나 언론이나 또 호남을 비하하고 또 모든 드라마에서 깡패나 또 그 식모나. 그렇죠. 사기꾼이라던가. 사기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호남 사투리를 쓰는, 이래서 수사반장에도 많이 나왔어요. 맨날 잡히는 사람, 범인은, 호남 사투리를 쓰는. 아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느 분 아시겠지만 경찰서 앞에 지명수배,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쪽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하와 또 이런 걸 통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막연히 부정적인 걸 갖고 있었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날 이제 처음 제가 이 광주에 대해서 진실을 충격적으로 알게 된 게 제 대학 선배 한 명이 자기 자취집에 밥을 해줄 테니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그 밥을 하는 동안에 우연히 그 선배의 책꽂이에 꽂혀 있는 무슨 뭐 팜플렛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무심결에 꺼내서 보고 처음으로 저는 거기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예, 그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게 뭔가 그랬어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숨진 그 숨져간 이들의 그것도 울부짖는 모습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가 사태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운동이었고 그 운동을 짓밟았던 전두환의 학살 행위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예,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동조했던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크게 사실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1시간 내에 완벽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럼요.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해서 크게 3가지 테마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18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오늘이 이제 우리 병영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이제 5월 27일이잖아요. 예, 그 광주에서 마지막 항전의 날이죠. 예, 마지막 항전의 날. 오늘 정확히 얘기하면은 34년 전. 바로 오늘 새벽. 예, 새벽 4시에 진화 작전이 시작이 됐죠. 그런 그날 무슨 일이 뭐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바라보는 이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해서 3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주 항쟁의 시작은 1979년 10월 26일 날. 사실상 이날 이제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한 발의 총성은 아니고 여러 발의 총성. 예. 뭐 문학적으로는 한 발의 총성이라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10월 26일 날 유신 독재자인 박정희가 마침내 자신의 신복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믿었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군정동 안가에서 사살을 당하죠.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지죠. 이렇게 숨지면서 당시에 박정희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당시 박정희가 양아들로 삼았던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육사 11기. 이 전두환은 이제 지난번 저희가 수사반정 첫 방송 때 박근혜와 전두환과 박근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희와 전두환이 처음 인연이 맺게 된 것은 박정희가 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쿠데타에 대해서 육사 생도들이 지지 퍼레이드를 했는데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전두환이었죠. 그렇습니다. 육사를 졸업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엔 서울대 ROTC 교관으로 있었는데 월권행위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도도 아니었던 전두환이 자기 후배들인 생도들을 당시에 그 21기생들, 육사 21기생. 딱 10년 후배군요. 육사 21기인 이분이 이제 바로 그 판문점 김은중이의 아버지 김척 장군이신데. 김척 장군이 당시 3학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선배들이 와서 강제로 5.16 그 지지 퍼레이드를 해야 되니 나가라.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면서 권총을 들고 안 나가려고 하는 도망 다니는 생도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이런 증언들을 이제 제가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두환이 전면적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12.12 군사반란이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1979년 12월 12일 날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의 승인 없이 자신의 상관이었던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네.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등을 이제 체포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체포를 할 때 최규하 대통령에게 이들을 체포하겠다. 이들이 당시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할 때, 네. 죽일 때, 그때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이걸 공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포를 승인했는데, 최규하는 세 차례나 이걸 거절했습니다. 네.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전두환이가 정말 웃기는 행위를 한 게, 요 12.12 군사반란에 당시 정승화가 함께 김재규랑 있었다. 그래서 공모 혐의가 있다. 이러면서 끌고 갔지만 그 불과 며칠 전, 그러니까 11월 초에 네. 김재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승화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거든요. 네. 정승화는 사실은 김재규와 공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승화가 김재규가 체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도와줬군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이고 네. 중앙정보부로 가려고 했거든요. 네. 처음에. 그런데 정승화가 6번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말에 김재규가 동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6번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거긴 자기 나와바리가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쉽게 체포할 수 있었다. 이래서 이제 혐의가 없다고 얘기하더니 네. 갑자기 이 사람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을 공모자로 해갖고 체포하게 된 건데 네. 사실은 여기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비하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전두환이가 왜 이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 인할하려고 한 거냐. 이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정승화는 전두환 등 그 신군부 세력의 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정승화는 박정희가 전두환 등 이런 하나회로 조직되어 있는 군인들을 네. 양아들 형식으로 삼아서 전위부대처럼 하는 것을 그전부터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네. 마침내 이제 박정희가 사망을 했고 전두환 등 얘네들이 이제 뭔가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드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아주 자천시켜서 보내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해안 경비사령부는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 근무지가 동해안 경비사령부 부연대장을 하셨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속초 고성 이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쪽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격지니까 격오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전두환을 보내버림으로써 그래가지고 사실상 권력에 여기서 뭔가 핵심에서 멀어지게 하지 못하게 네네. 제어하려고 했는데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전두환이. 전두환이 알아서 역으로 먼저 쳐야 된다. 승부수를 던진 그렇죠. 거군요. 야,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당한다. 네. 그래서 먼저 치자. 사실은 이게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 일으켰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바로 자기가 따라섰던 자신의 후원자였던 박정희가 하던 식으로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권력의 화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 네. 그 양아들이었던 전두환이 자기 양아버지였던 박정희 방식으로 쿠데타를 했고 권력을 찬탈한 건데 그렇게 해서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전두환이 그 하급자였던 전두환이가 오히려 이렇게 체포돼서 비어있는 계엄사령관에 이희성 그 당시 장군을 자기가 임명을 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12.12 군사반란이 이루어지면서 최규하는 사실상 명목상의 대통령일 뿐 모든 권한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쿠데타고 군사적으로는 하극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요 당시에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이런 민주화 열기가 이제 확산되는 그런 시기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신 독재자인 박정희가 사망한 후에 5월 17일까지를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유가 이런 겁니다. 이제 1968년도에 바로 그 한 11년 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프라하의 봄이라고 해서 있었죠. 거기에 빗대서 이 나온 말이 그래서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시기를. 그렇죠. 소련의 영향력에 있었던 체코에서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봉기를 일으켰다가 짓밟힌 적이 있었죠. 역시 형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시사 문제에 있어서 끝내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거냐? 바로 이런 프라하의 봄에서 이제 연유된 건데. 네네. 이렇게 연유가 돼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마침내 18년 장기 독재가 무너지고 우리도 대통령을 다시 72년도 유신을 선포하기 전에처럼 직선제로 대통령도 네네네. 뽑고 또 유신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한 이것이 이제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큰 기대를 걸면서 있었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중요한 계기가 언제 있었냐면 1980년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입니까? 예. 5월 12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많은 분들한테 이것도 사실 저도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저도 정확하게 알게 된 건데 네. 5월 12일 날 이제 무슨 합의가 있었냐면 이제 그 국민들은 빨리 정치 일정을 밝혀라. 네, 그래서 네. 언제 총선을 할 것이며 네. 유신헌법을 언제 폐지할 것인지 이런 일정을 밝혀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사망한 날 그날 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거든요. 네. 이거 대통령이 사망했으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네. 이 비상계엄령도 빨리 해제해라. 그래서 민주화의 확실한 일정을 밝혀라. 네. 이랬는데 80년 5월 12일 날 여야 정치권이 모여서 네. 이날 어떤 합의를 봤냐면 좋다. 국민들이 요구와 열망에 따라 8일 후인 5월 20일 날 임시국회를 열겠다. 예. 그러니까 10월 26일 이후에 모든 이제 정치 일정이 중단됐거든요. 네. 그리고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가 제명된 직후에 신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사표를 던지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국회가 정지됐었는데 네. 이 국회를 다시 임시국회를 개최해서 열겠다. 이런 합의를 본 거예요. 이 합의를 보니까 5월 13일 날서부터 마침내 이 민주화가 이제 이루어진다. 우리가 네. 이렇게 싸우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루어진다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과 노동자들과 진보적인 사람들, 시민들이 이제 5월 13일서부터 1년에 이제 시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다면 제대로 해라. 그리고 똑바로 해라. 그리고 민주화 일정에 대해서 확실히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절정의 분수령이 일어난 것이 바로 5월 15일입니다. 이른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서울역 해군. 그렇죠. 서울역 네. 광장에 수많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인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민주적인 정부를 세울 때가 됐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소위 말하는 3김. 예, 맞습니다.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었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그런 정치권에서도 또는 그렇죠. 구태로 몰렸습니다만 그분들도 자신들의 입지를 이렇게 맞습니다. 하려고 그랬었고 이 와중에 시민들은 학생들은 들고 일어나고 이때 오히려 신군부들은 위기감을 느낀 거군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5월 12일 날 여야 정치권이 20일 날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렇게 민주화 일정 그리고 총선 일정 뭐 이런 것들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이제 호응한 거고 그리고 그러면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라면서 12, 13, 14, 15일 날 이제 연이어 이제 전국에서 양심적인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이제 시위를 했고 이날 이제 5월 15일 날 이른바 서울역에서 약 10만여 명 이상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큰 집회를 했는데 이때에 이제 고무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회를 준비했던 이른바 학생 지도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이제 학생 지도부가 누구냐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심재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죠.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죠. 지금 이번에 세월호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는데 심재철 그리고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신계륜 그렇죠. 지금 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고 의원이죠. 그리고 유명한 바로 그 당시 서울대 복학생 대표로 있었던 총리를 지낸 이해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을 지낸 유시민. 이런 분들이 이제 당시 학생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이분들 내에서 이제 10만 명이 모여서 저녁 8시까지 밤이 된 시각까지 사람들이 점점 불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격론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해찬, 신계륜, 유시민 이런 분들은 이 여세를 몰아서 청와대로 가자. 압박하자. 예, 가서 우리의 힘을 보이고 우리 힘을 통해 민주화에 대한 일정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자. 그런데 심재철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반대했어요. 네. 예, 신계륜 등은 당시 철야로 농성을 하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했지만 심재철은 이것이 쿠데타 빌미를 줄 수 있으니 퇴각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옥신각신 중에 결국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이었던 네. 나중에 이제 총리를 지냈던 이수성이라는 사람인데 네네.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이었거든요. 아하. 예,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당시 내무부 장관과 총리 등 비서실장에게 전화 걸어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기관을 보장할 테니 네. 오늘은 해산하자 했는데 결국 이게 수용이 된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역 해군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죠. 네. 만약 이때 이 10만 명이나 모인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해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면 결과가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이 있는데 여하간 이날 이제 해산이 됐는데 이 해산이 되면서 결국은 다음날 전국 총학생회 회장단이 뭐를 결정하냐면 16일 날, 더 이상 이제 시위를 하지 말고 당분간 시국을 관망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시위를 다음 날인 16일 날 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광주였습니다. 광주는 모든 전국에서 시위를 중단했지만 16일 날, 가장 많은 약 3만 명 정도 이상의 그 9개 대학생들이 모여서 네. 전남도청에서 이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햇불 시위를 한 후에 네. 그날이 이제 5월 16일이었잖아요. 네. 5.16 군사쿠데타 화형식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화형식을 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그 시각에 한쪽에서는 다른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시민과 학생들이 이런 민주화 일정에 대해서 판단이 나오니까 호응했는데 반대로 전두환은 두려움에 떨었죠. 예.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의 그 상관을 체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이 권력을 잡으러 가는 그런 와중에 민주화 요구를 그렇죠. 외치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도 잦아들려고 하는 시점에서 광주에서 말을 안 들었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시민들이 민주화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5월 15일 날 이런 그 10만 명이나 모여서 민주화 일정을 요구하니까 이것에 놀랬던 당시 그 최규하 정부의 네. 신현학 총리는 국민 열망에 따라 정치 일정을 앞당기겠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이날. 네. 그래서 80년 말까지 그해 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해서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그리고 81년도에는 총선과 대선을 새로 실시해서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는데 네. 여기에 당황한 사람이 바로 전두환이었던 거예요. 전두환은 이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군사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치권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 일정을 발표버리니까 여기에 전두환이 계획을 세웠던 게 바로 5.17 쿠데타였습니다. 자, 그 전에 12.12는 군사 반란이라고 한다면은 네. 5.17은 그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그쵸. 그런 쿠데타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군사 반란, 그러니까 12.12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는 네, 자기의 상관을 체포함으로써 네. 자기를 제어하는 대상을 제거했다면 5.17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실상 대통령을 제거하는 형태의 네. 행위를 한 것이 이제 쿠데타인데 전두환은 이렇게 하니까 이제 5월 17일 날, 안 되겠다. 이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운 등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비상계엄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사실은 확대한다. 여기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사망하고 나서 바로 비상계엄이 이미 선포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제외된 지역이 제주도였어요. 네네. 5월 17일 날 이 제주도를 포함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비상계엄이 어떤 위험이나 위기 이런 게 아니고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서 사실상 다시 자기가 권력을 찬탈하는 명분을 삼은 건데 네. 요걸 발표하기 직전에 전두환이가 묘한 장난질을 칩니다. 그래요. 예. 그 최규하 그러니까 요 발표가 있기 전인 5월 13일, 14일 이때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최규하 등 그 국무총리들 앞에서 북한이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그러니까 정보가 일본으로부터 접수가 됐다. 뭐 이래서 위기감을 조성을 해요. 참 전가의 보도. 예. 예.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황당하게도 일본은 그런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고 자기네들도 모르는 얘기다. 즉 거짓말로 국가 안보를 흔들었고 그걸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확대 조치한 거예요. 지들이 만들어낸 유언비어를 가지고. 그렇죠. 예. 완전 거짓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그리고 나서 전국의 모든 대학가에 계엄군을 보낸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날 밤에 재야 인사, 정치인, 학생,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모든 야권 인사들 2,699명을 일거에 다 한꺼번에 연행해서 구금합니다. 일사불란하고. 예, 그렇죠. 미리 준비되어 있던 쿠데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따라서 모든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시켜요. 이 얘기가 뭐냐. 5월 20일 날 국회가 열리는 걸 막기 위한 의도였던 거예요. 네. 막기 위한 의도로 정당 및 정치활동을 해산시키고 금지시키고 국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를 대신하는 국가보위 입법회의라고 하는 불법기구를 만든 거죠. 이건 바로 전두환이가 자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위헌적인 기구를 만든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삼김씨는 그렇죠. 삼김씨 시대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비리 정치인이다. 네. 해가지고서 이제 체포했던 건데 이게 이제 바로 5.17 군사 쿠데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5.17 군사 쿠데타의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 정치권이 합의했던 5월 20일 날 임시국회를 열리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게 열리게 되면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 5월 17일 날 전국에 있는 모든 주요 대학에 계엄군을 보냈는데 바로 그때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보낸 그 계엄군이 학교에 진입을 할 수 없게 전남대학교에 네. 진입할 수 없게 막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비롯된 것이 바로 광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광주에서는 5.18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5월 17일 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날 0시를 기해서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5월 18일 날 아침이 밝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 전남대학교로 진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전날 밤 0시에 계엄군이 전남대학교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장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밤에 전남대학교에 남아있던 사람들 약 40여 명을 다 체포를 해요. 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전남대학교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 등교하는 학생들을 계엄군이 막은 거예요. 네. 막으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한 명, 두 명이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막 그 주변에 웅성웅성 모였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등교하는 학생들이 네. 많아졌잖아요. 막 많아지니까 나중에 이 학생들이 왜 우리 못 들어가게 되냐고 항의하고 이러니까 계엄군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몇 놈 때리면 몇 사람 때리면 해산하겠자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붙잡아서 때린 거예요. 네. 그걸 보고 분노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돌을 던진 겁니다. 이 군인들한테. 그렇게 돌을 던졌더니 전남대학교에 왔던 계엄군들은 황당했던 거예요. 이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감히 군인한테 돌을 던질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대요. 게다가 자기들은 최정의 공수부대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공수부대였고 또 자기네들이 와서 그 전에 부마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있었을 79년 때, 가을에. 79년 10월 초에. 네. 그랬는데 그때도 자기네들이 거길 투입됐는데, 네. 그 사람들이
부산 마산에서도 경찰한테는 어떻게 했지만 군인한테는 네. 저항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대요. 총만 갖고 오고 뭐 이랬지. 방패라든가. 예, 방패라든가 또 얼굴에 뭐 돌 던지면은 막을 뭐 이게 무슨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없이 왔는데 네. 갑자기 돌을 던지고 하니까 군인들이 거기서 이제 흥분해 갖고 굉장히 과격하게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이후에 그것이 항쟁으로 진행된 이런 과정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사망한 후 그리고 5월 18일 날 광주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 네.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진행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이 내용을 이제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려면 오늘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오늘 바로 딱 4년 전 오늘 광주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5월 18일 날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처음 군인이 발포를 해서 사람에게 총을 쏜 것은 5월 19일이었습니다. 5월 19일에 최초의 발포다. 예, 처음에 발포를 했죠. 18일 날 이미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그렇죠. 대단히 폭력적으로 진압했기 예, 때문에 다수의 이제 부상자가 네네. 발생했었죠. 5월 18일 날 이미 다수의 부상자는 발생했는데 총을 쏘아서 사람이 다친 건 5월 19일이었고 네. 그 총을 쏘아서 사람이 사망한 것은 5월 20일이었습니다. 네. 5월 20일 밤 11시에 직접 사람에게 총을 쏴서 2명이 그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5월 21일 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남도청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네. 군인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고 네. 이로 인해서 분노한 그 시민들이 전남도청 앞으로 모여갖고 항의를 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시민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군인이 사람을 총을 쏴서 죽일 수 있느냐 네. 하면서 항의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항의하면 군인들이 물러갈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5월 21일 낮 1시 정각에 그렇게 대치하고 있던 그 시민들과 그리고 그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1시에 애국가가 울립니다. 네. 전남도청 확성기를 통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가 울렸고 그 애국가를 신호로 집단 발포가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집단 발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이 장면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93년도에 아주 여기 21년 전에 네. 예, 히트를 쳤던 모래시계 네. 송진아 작가의 모래시계에서 바로 이 장면이 나오죠. 5월 21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그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은혜 뭐 이런 뭐 가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광주 금남로? 예, 금남로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이 많이 걸리고 네, 네.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돼 있었는데 거기서 집단 발포가 벌어지면서 그날만 최소 50명 이상의 사망자 그리고 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그렇지. 비극적인. 그럼요. 네. 세상에 군인이 자기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쏜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집단 발포에 대해서 1989년도 12월 31일 날 전두환이가 광주 청문회 네. 마지막 날 이제 전두환이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죠. 네. 지금까지도 그 집단 발포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행사된 거냐 이게 이제 아직도 사실은 밝혀지지가 못했는데 네. 그날도 바로 최종 책임자였던 전두환을 불러서 국회가 전두환의 직접 증언을 통해 집단 발포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듣고 그러면 청문회를 마감하자. 네. 이렇게 해서 노태우가 제안을 했는데 노태우도 사실 전두환하고 친구고 네. 그리고 같은 가해자인데 그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걸 했다는 것 참 생각하니까 또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예. 네. 그런데 그날 이제 바로 전두환이가 뭐라고 했냐. 80년 5월 21일 낮 1시 애국가와 함께 집단 발포가 된 발포권 누가 행사했냐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두환이가 한 말이 이겁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한 거다. 그러니까 발포 명령자가 없고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낀 군인이
자위권차에서 발동. 그때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젊은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이 그 명패를 집어던지는 사건이 바로 그거였죠. 그렇죠. 그렇게 뻔뻔스러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분노한 이제 젊은 노무현 국회의원이 이제 명패를 던졌던 건데, 여간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발포가 이루어진 걸 보고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는 무장해야 된다. 네. 더 이상 저들에게는 안 된다. 네. 뭐 항의나 이런 걸로 안 된다. 그래서 그날 바로 시민군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소, 예비군 무기고를 무기고 또 뭐 파출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갖고 나와서 무장을 했던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무장하고 싸우고 시민군이 싸우던 중에 마침내 이제 마지막 날인 5월 27일 바로 오늘 34년 전에 이미 이제 거기 그 도청에는 당시에 그날 밤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확한 집계는 지금도 확인되지 않는데 약 200에서 500명 정도 사이가 이제 그 도청에 있었다. 약 10여 명의 여학생을 포함해서. 근데 이미 도청이 그날 그 진압될 거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도청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5월 26일 날 밤에 이미 그들이 진압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돌려보냈죠. 특히 어린 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갖고 있던 총을 칼빈 총하고 M1 총하고 이런 걸 뺏어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때 바로 이제 윤상원 이물리한 행진곡의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82년도에 이제 그 영혼 결혼식을 하면서 했던 당시 들불약의 교사였고, 당시 이 항쟁 때 대변인을 맡았던 윤상원 열사가 그 학생들에게 총을 다 뺐습니다. 그 스스로 뺏어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고등학생이 이제 막 울부짖어요. 울부짖으면서 저는 갈 수가 없다. 내 아버지가 죽었다. 그리고 내 누나가, 내 형이 죽었다. 이게 이제 바로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도 나오는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윤상원 열사가 이 총을 뺏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라. 너희들은 아직도 살 날이 있다. 그리고 개돼지처럼 살아남더라도 너희들이 살아남아 먼 훗날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증언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했는데, 요 날 이제 또 끝내 한 고등학생은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질 않고. 그러면서 도청 앞에서 온 거리가 떠나가도록 울부짖습니다. 자기 누나가 공수부대에게 잔인하게 살해됐는데 자기한테 총을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학생은 받아줘요. 도저히 돌아가질 않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밤 최후의 전투에 참가했던 그 고등학생은 자신의 누나처럼 거기서 죽어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이런 겁니다. 밤 10시경에 항쟁 지도부에 있었던 한 사람은 항쟁 기간 동안에 이제 자기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에게 당신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 아이들에게 가라. 그랬더니 아내가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두고 갈 수 없다. 그러니 먼저 가고,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내일 아침 9시에 밥을 하러 또 오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겠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상황에서 광주는 고요한 침묵에 빠집니다. 그 밤에.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제 결국은 진압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때 이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날 밤 그 광주 항쟁의 지도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실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당시 그 전문대 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던 박영순에게 홍보 차량에 타서 광주를 돌며 마지막 가두 방송을 해달라고 그 지시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도 나온 건데, 그 박영순이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전역을 돌면서 이런 가두 방송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저는 광주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게 이거고요. 네. 뭐냐면 이 방송을 듣고 있었던 광주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방송을 들을 때 사실은 안방에 각자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울었대요. 그렇겠죠. 두려워서 울었고 무서워서 울었는데 미안해서 또 울었대요. 그렇죠. 그 방송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차마 무서워서 못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목은 바로 그 후에 광주 MBC의 PD였던 오창규 씨에 의해서 연출이 된 광주요 오리어라고 하는 그런 비하법 테이프에 생생하게 맞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5월 27일 날 이런 방송이 있고, 이 3시까지 이 박영순 씨의 방송이 있고 난 후에 약 30분 후인 3시 30분에 그 계엄군이 시내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4시에 작전에 들어가서 불과 20분 만에 아주 강력한 탱크까지 앞세운 이 진압군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화력 차이가 엄청 나고요. 그리고 그럼? 사실, 네. 그리고 거기서 교전다운 교전도 있긴 했습니다만, 윤상원 열사 같은 경우는 총을 발사를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 중에 사살당한 분도 계시고, 부상당하거나 체포당한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쟁이 아니라 저항이었던 건데, 네. 이 저항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그냥 피로 진압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분들은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앞부분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계획된 어떤 항쟁이 아니라 예.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영문도 모르게 저지하니까 그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걸 아주 그냥 피로 그냥 진압해버리니까 거기서 너무 사람을 죽이고 총을 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일어난 자연 발생적인 저항이었는데 이것을 군인이 그 탱크와 강력한 무기, 화력을 가지고 와서 다 살해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것이 피해 학살극이었다고 얘기한 거고요. 네. 결국은 이와 같은 5월 27일 무력으로 진압을 한 후 그리고 나서 전두환은 그해 8월 22일 날 육군 대장으로 자기가 소장해서 불과 10개월 전에 별 2개짜리 소장이었어요. 별 2개짜리 소장이었던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와 5.17 쿠데타를 통해 스스로 별을 2개 더 달고 육군 대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편한 후에 5일 후인 8월 27일 날, 80년 8월 27일 날 체육관 선거였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그리고 4일 후인 9월 1일 날 대한민국 11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전두환의 1979년 12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그런 264일 동안의 쿠데타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고 사람들은 이제 조롱하는데요. 예. 자, 이 과정에서 이 5.18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광주항쟁의 비극은 전두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광주의 비극 역시 이 박정희로부터 비롯된 악의 씨앗이었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두환을 양아들로 삼아서 성장시켰고, 네. 그 박정희가 사망하니까 그 양아들이었던 전두환이 자기 양아버지의 박정희식 방식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한 거죠. 그래서 저는 광주 학살의 만행은 결코 전두환 혼자만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네. 박정희의 씨앗으로 비롯됐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11일에 이제 박정희의 사망에 대해서 참 슬프다고 하는 분들 또 고아가 돼서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다는 등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만약 광주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그날 대신 죽어간 사람들은 누구였냐? 바로 부산, 경남, 마산 사람들이었습니다. 10월 26일 날 궁정동 안가에서 했던 얘기 잘 아시죠? 박정희가 뭐라고 그날 얘기했습니까? 박정희가 10월 부마 항쟁에 대해서
부마 항쟁에 대해서 왜 제대로 진압 못하냐고 하니까 그날 차지철이 한 말이 캄보디아에서는 200~300만 명 죽여도 끄떡 없으니 네. 우리도 강경 진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가 뭐라고 했냐? 그 말에 동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재규에 대해서 차지철 말을 듣고 동조하면서 도대체 중정부장이 야당원 약점만 지고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그렇죠. 네?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4.19 때는 대통령이 아닌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네. 발포 명령을 내려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내가 발포 명령 내리면 된다. 누가 대통령이 내리는데 뭐라고 할 거냐. 그러니 자꾸 까불면 이번에 직접 내가 발포 명령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끔찍한 게요. 만약에 박정희가 그날 10월 26일 밤 10시경 오히려 아무 일 없듯이 청와대로 복귀했다. 네. 이걸 상상하면 끔찍해요. 만약에 그날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이 복귀했다. 그러면 10월 27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부마 항쟁은요. 이 광주에서의 일이 그날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날 박정희가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그 후에 결국은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이제 광주항쟁 34주기잖아요. 네. 광주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었고 지역 감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리려고 광주가 용기 있게 일어난 것이었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우리는 화답하지 못한 채 고립된 광주만 학살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전두환이 당시 광주에 나가지 못하도록 전화선을 끊었고 버스를 끊었고 기차를 끊었습니다. 방송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려고 하거나 알리는 사람 전부를 다 가뒀고 고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몰랐다고 쳐요. 그리고 그때는 또 두려워서 외면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이제는 모르거나 두려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정보가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정부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도 광주의 진실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광주에 대해서 지만원 씨 같은 사람은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니 난동이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방치하는 것은 이제 전두환만의 잘못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는 것은 방관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광주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오늘 34년 전 도청에서 죽어간 그들이 마지막에 외친 그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우리는 광주를 지킬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날 그 광주 시민들이 외친 이 말을 정말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광주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 5.18 민주 영령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그 망언을 한 지만원에게 90도 인사를 하면서 당신의 말에 찬동한다고 후하기지만 존경을 표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일본군 만주군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별 4개를 달았던 그리고는 후세에 의해서 별 5개 원수로 명예원수로 추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추종하는 백선엽이란 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가 아니라 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주류입니다. 돈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그냥 80년 만의 광주가 아니고 80년 광주의 과거는 79년도 부산 마산이었습니다. 79년도에 부산 마산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김재규를 자기가 모시던 그런 상관을 총으로 쏴 죽인 파렴치한 놈이다 라고만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자들은 미래가 없다고 하죠. 역사를 과거에 집착하면 발전이 없겠습니다만 과거를 제대로 알지 않는다면 불행한 과거는 반복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이시군요. 서울 서초구 방배 1동에서 LECHAT님께서 출자금까지 완납을 하신 그런 주합원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송,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방송하는 것은
사실 저희로서도 많은 감정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결코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낮에 점심시간 이후에 이 화창한 날에 즐거운 얘기하고 그리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화기애애하게 가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송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찌짤찌다님, 고반장님 감사합니다. 그랬고요. 이메가스토님은 일베에 대한 아쉬움 오늘 표현해 주셨습니다. 양해아베님,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반님, 역사와 사실을 알리는 언론, 다시 한번 정론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미친 기타님, 살아있는 자가 할 일을 할 뿐. 예. 그리고 몸꽁이님은 예전에 그때 나 제대할 때 예비사에서 광주 투입된 24단 제대ben과 같이 버스 타고 집에 왔는데 그때 얘기 좀 많이 들어둘 걸. 입대 전에 24에서 대대장 월북해서 24와 사단 교체돼서 전방 들어갔는데 하마터면 우리 오사가 광주 갈 뻔했어요. 참 역사의 그런 아이러니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